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글라스를 누가 유행시켰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제 눈앞 모든 사람들 테이블 위에 선글라스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선글라스가 필수품이구나. 근데 안경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안경에 색깔이 들어갔지? 왜 들어갔지? 왜 까만색이지? 왜?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선글라스의 유래에 대한 설은 다양합니다. 2000년 전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술록의 뼈로 만든 이누이트족의 고글, 아니면 11세기 옛 중국 판관들의 표정을 감추기 위해 쓴 스모그 칼라 수정 렌즈, 아무튼 최초의 선글라스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현대식 선글라스의 시작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이벤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레이벤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1930년대 미 육군 항공대 중위인 존 맥클레디가 그 당시 조종사들의 시력 보호를 위해 콘택트 렌즈 전문회사 바슈롬에게 제작 의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슈롬은 긴 연구 끝에 자외선과 적외선을 막을 수 있는 렌즈를 개발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레이벤 안티 글레어라는 모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이벤 녹색 보잉의 시초입니다. 그렇다면 군사용으로 시작된 레이벤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이끈 전쟁 영웅 메가더 장군,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그가 신문과 방송에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옴으로써 유행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후 헐리우드 배우들을 통해 선글라스는 군사 목적이 아닌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때 미군의 참전으로 처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생각에는 말이죠,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조종사들의 눈부심 방지가 큰 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은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케찹에 대한 재미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햄버거 세트를 시켜 먹는데 트레이에 놓인 케찹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햄버거 방 안에 케찹을 발라먹는 걸 좋아하고 감자튀김도 케찹에 찍어 먹으려면 케찹이 5개 정도는 필요한데 치사하게 왜 하나밖에 안 주는 거지? 왜? 더 달라고 할까? Please, sir, I want some more. 몇 개 달라고 할까? 난 소심한데 그냥 먹을까? 이렇게 자꾸 케첩 생각을 하다 보니 궁금증 폭발! 케첩은 누가 만들었지? 궁금해져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케첩의 어원에는 블라블라블라 정말 다양한 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력한 주장은 이것입니다. 17세기 중국 광둥성 지역과 대만 해협의 아모이 지역 사람들은 바다에서 잡고 남은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 식초, 향신료 등을 잔뜩 넣어 톡 쏘는 맛의 소스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광둥성 사람들은 이 생선 소스를 광둥어 사토리로 회추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지역으로 건너가 말레이어, 케캅으로 발음되었고, 네덜란드와 영국의 무역상들이 이것을 다시 유럽으로 전파시키면서 영어 단어 케첩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했던 케첩이 젓갈이었다니 놀랍죠? 현대 우리에게 케첩은 곧 토메이토, 토마토는 곧 케찹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럽, 그러니까 영국으로 건너간 케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갛고 새콤달콤한 케찹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에서 건너온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소스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것일까요? 영국 사람들은 소스에서 생선을 빼버리고 케찹의 주 원료를 버섯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버섯, 굴, 조개, 호두 등을 갈아 넣어 만든 17세기 과거 영국의 케찹은 엄청 까맣고 칙칙한 색깔이었습니다. 이랬던 케첩에 토마토를 넣기 시작한 것은 도대체 그럼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케찹에 토마토를 넣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토마토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먹기를 매우 꺼려했죠. 그러다 1700년대 후반에 들어서 토마토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이 토마토 케찹 레시피는 1792년에 필라델피아의 한 요리 출판사에서 발간한 요리의 새로운 예술에 소개되면서 미국에도 본격적으로 케찹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리책을 보고 주부들은 소채 토마토를 넣어 끓여 케찹을 만든 다음 음식에 뿌려서 사용했으나 맛이 매번 다르고 케찹을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죠. 이런 사실에 착안한 헨리 제이 하인즈가 주부들의 일손은 벌고 맛있는 케찹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1876년 토마토에 식초와 소금 그리고 여러 향신료를 넣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아냈는데 성공! 풍부한 맛이 첨가된 고품질의 하인즈 케첩은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아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맛, 케첩의 맛이 된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에 출시된 가두기의 오뚜기 케첩이 최초로 출시된 케첩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하인즈에 앞서 오뚜기가 대한민국 케첩의 맛을 대중화시켰다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 잡식 동물이
강조하지만 케첩은 항상 옳습니다. 계란 후라이에 핫도그에도 햄버거에도 감자튀김에도 말이죠. 밥 위에 올린 뜨거운 스팸 위에 반드시 뿌려야 하는 것은 뭐다? 케첩. 갑자기 스팸도 먹고 싶네요. 스팸 메일의 스팸이 이 스팸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건 다음 기회에. 앞으로 잡식동물인 저는 햄버거 먹을 때 당당히 케첩 5개 더 주세요 라고 꼭 말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잡식동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잡식동물을 위한 잡식사전 채널을 개설하고 댓글로 질문을 주신 첫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라면은 왜 꼬불거려요?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그러게 말입니다. 왜 면발은 꼬불꼬불할까요? 왜?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100여 가닥의 면발이 들어갑니다. 면 한 가닥의 길이는 대략 40cm. 100여 가닥의 면발을 한 줄로 쭉 연결하면 40m로 아파트 13층 높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40m? 제가 평소 라면을 최소 2개 이상은 먹으니까 2봉지면 80m. 초등학교 운동회 때 100m 달리기가 27초. 와우, 엄청 기네요. 그게 제 뱃속에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라면의 면발을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긴 면발을 봉지 하나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 꼬불거리게 만든 이 면발은 라면을 끓일 때 수분의 침투력이 높아져 빠르게 익으면서도 면끼리 서로 달라붙지 않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꼬불 모양의 면발은 직선 형태의 면보다는 젓가락을 사용해 집어들기가 편한 장점도 있죠. 지금껏 무심히 먹었던 라면의 모양에 이런 깊은 과학의 원리가 있었다니, 그래서 더욱더 파헤쳐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 74개, 전 세계 라면 소비량 1위, 라면의 진정한 종주국. 하지만 라면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개발되었습니다. 1950년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건국 이후 최대의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식량이 매우 부족하여 미국에서 원조해준 밀가루를 지원받아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식품기업 니신의 안도 모모우쿠 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쌀밥을 주시고라던 식습관 탓에 빵만으로는 공복감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선 밀가루를 이용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만은 않았죠. 어느 날 술집을 간 안도는 템뿌라를 기름에 튀기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 바로 집으로 돌아와 밀가루를 국수로 만들어 튀겨보았고, 이후 몇 차례 실험 끝에 결국 지금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라면 개발에 성공합니다. 1958년에 생산된 이 최초의 라면은 지금 우리가 먹는 라면처럼 스프 봉지가 따로 담겨 포장되어 있지 않고 면에 양념이 된 채 봉지에 담겨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봉지 안의 내용물이 쉽게 변하고 상하는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고기, 소고기뼈, 닭고기 등 라면 국물의 기본이 되는 양념 소스 재료에 소금과 간장 등을 추가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 분말가루 형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라면 봉지 안쪽 면이 은색인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막을 씌운 여러 겹의 포장지로 빛과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방부제 없이도 유통기한을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라면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밤을 새울 정도로 많았죠. 쭉 TMI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구독자님들의 금쪽 같은 시간을 고려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말씀드린다면, 양은 냄비, 물은 550ml, 스프 먼저 넣지 말고 면과 스프 한꺼번에, 면이 고르게 물에 잠겨 빨리 익도록 10초 정도 젓가락으로 꾹꾹, 마지막으로 4분 30초, 국물에는 따순밥이 아닌 찬밥이 진리죠. 안녕하세요, 잡식동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뜨거운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절 깨웠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대체 뭐하는 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아이스 깨끼를 많이 샀어 이 새끼야? 맞다, 아이스크림. 그렇게 저는 냉장고에 시원한 냉기와 함께 시원하게 욕을 먹었죠.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맛있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누가 만든 거지? 누가 처음 먹은 거지? 왜 만들었지? 왜 맛이 다양하지? 왜?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최초의 아이스크림은 샤베트 또는 빙수 형태의 얼음 간식으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가 아닌 왕족과 귀족들이 먹는 고급 간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고급 간식은 놀랍게도 역사가 꽤 오래된 음식이라는 사실. 정말? 그 역사는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추운 겨울 눈이 내리면 눈을 보존해 두었다가 과일과 꿀을 함께 섞어 먹었다고 하죠.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생명수라고 극찬한 기록이 있으며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또한 즐겨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얼음 간식을 유난히도 좋아해서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대접했다는 설도 있고요. 뭐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와 비슷한 아이스크림은 18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718년 영국의 메리 에일즈 아주머니의 요리책에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이란 용어가 나왔죠. 현대와 같은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조법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744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아이스크림이란 단어가 등재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자, 그럼 이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온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간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냉장고의 발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을 해도 보관이 용이해졌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대중들은 아이스크림을 값싼 가격에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브라보콘.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스크림 콘인데요. 이 아이스크림 콘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04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스크림을 담을 그릇이 부족해지자 그 옆에 있던 와플 상인에게 와플을 빌려 그릇 대신 사용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 콘의 탄생입니다. 여기서 또 잠깐! 여러분들 고대 귀족들이 먹었던 고급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요구르트를 얼리시면 됩니다.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그 맛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지금 얼려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잠 잘 자고 계신가요? 저는 밤마다 잠이 잘 안 와서 책을 읽어봐도 우유를 데워 마셔도 꿀잠 잘 수 있다는 베개를 사봐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수면 습관에 관한 좋은 영상을 발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분은 잡식 동물의 아바타 폴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죠. 매일 밤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항상 피곤한 상태죠. 기분도 항상 저기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잠을 컨트롤하는 걸까요? 외부적인 요소가 다는 아닙니다. 낮인지 밤인지가 중요했다면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몸 내부의 생체 시계입니다. 바로 신체 리듬이 우리 잠을 통제하는 거죠. 몸속 장기 기관을 통제하는 것처럼요. 뇌가 잠을 부르는 호르몬을 내보내 신호를 주면서 이 신체 리듬을 조종하는데 그 물질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몸이 특정한 신체 리듬에 익숙해져 있을 때 호르몬의 분비가 잘 되고 잠을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체 리듬이 방해받으면 불면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럼 몸은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리듬을 다시 찾기 위해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소파에서 졸다 잠들지 않기로 하는 거죠. 잘 시간이 되면 곧장 침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TV를 피곤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몸이 침대에 있을 때 멜라토닌을 내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취침 약속을 정해두면 몸이 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폴이 더 이상 침실에서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고 아침 식사는 꼭 부엌에서 하기로 하고 침대에서 다른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죠. 그의 여자친구가 놀러 왔을 땐 뭐 어쩔 수 없고요. 폴은 술과 커피, 과식을 줄여봅니다. 질 좋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 대신 운동을 꼭 하기로 합니다. 그럼 폴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집니다. 이제 폴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이 오게 되죠. 멜라토닌을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폴은 피곤을 느끼자마자 잠에 듭니다. 만약 자다가 밤에 깼다면 시계를 보지 않고 그냥 누워서 휴식을 취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잠시 깨어있던 상태도 수면 사이클에 포함되니까요. 하나의 수면 사이클은 1시간 30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6시간, 7시간 반 아니면 9시간 수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분 후 알람 맞추기 안 하고요. 여러분 어땠나요? 수면을 위한 신체 리듬을 맞추자. 술, 커피, 과식을 줄이고 운동을 해보자. 뭐 너무 당연한 말들인 것 같나요? 하지만 좋은 습관 없이는 좋은 잠도 없습니다. 영상에서 배운 수면 사이클대로 잠깐 자야 할 때는 1시간 반 또는 3시간에 맞춰서 자는 것으로 실험해보세요. 우리 잠은 우리가 컨트롤 해보자고요. 저도 이제 침대 위에서 핸드폰부터 없애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잡식동물 동영상은 꼭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잡식동물입니다. 오늘은 왕이 있는 나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경복궁을 놀러 갔는데 과거에 제가 여기서 살았던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 데자뷰 현상 있죠? 저는 전생에 왕이었을까요? 아님 왕세자? 이 뭔 개소리야!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왕이 살고 있다면 어떨까?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아직까지 왕실이 남아있는 나라는 어딜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왕은 또 다른 말로 군주라고 합니다. 군주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가 절대 군주제입니다. 루이 14세의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죠.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은 바로 이 절대 군주제의 군주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헌법을 통해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입헌 군주제 국가라고 합니다. 입헌 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50
1952년 2월 6일치기에 현재까지 재임 중으로 왕의 지위는 인정받지만 실제 정치는 영국 의회와 내각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본토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과거 대영 제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16개국 영연방 왕국의 군주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표가 나라를 통치하지만 국가 원수의 역할은 영국의 여왕이 맡습니다. 이 외에 입헌 군주제 나라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모나코,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부탄, 일본, 캄보디아, 태국, 아프리카에서는 레소토, 오세아니아에서는 사모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아직도 왕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절대 군주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 오만이 이런 나라죠. 여기서 잠깐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모로코, 리히텐슈타인, 요르단, 카타르, 통가, 바레인, 쿠웨이트와 같은 나라들은 입헌 군주제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 또한 김씨 일가가 독재 권력을 3대째 휘두르고 있는 진정한 전제 군주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했던 나라들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세계에서 가장 작은 주권 국가인 바티칸도 엄밀히 말하면 절대 군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 종교의 수장이자 국가 원수인 교황은 교황청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 등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왕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무척이나 왕이 있는 나라가 많죠.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편하면서도 맛도 좋은 믹스 커피를 과연 누가 발명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예, 대리님 커피 한 잔이요. 곧 있을 회의 자료를 준비를 예, 과장님 모카 한 잔이요. 자료 준비를 하고 예, 대표님은 믹스 커피요. 네. 쉐키 믹스 쉐키.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일을 하러 온 걸까요? 아님 커피를 타러 온 걸까요? 대체 왜? 모두가 찾는 그것, 믹스 커피. 이 달달하고 씁쓸한 커피는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믹스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크림 등이 한데 섞여 개별 포장되어 있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간편식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믹스 커피를 발명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요. 그 최초는 바로 동서식품의 맥심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믹스 커피는 어떻게 발명이 되었을까요?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가 전부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커피와 설탕 그리고 프림을 탄 커피는 다방에서만 구경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바로 이 시기 한국의 유별난 인스턴트 커피 사랑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커피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를 바탕으로 동서식품이 맥심이라는 브랜드의 믹스 커피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사실 출시 당시만 해도 그 누구도 이 커피 믹스가 40년 넘게 한 기업을 먹여 살릴 제품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무튼 이렇게 나온 믹스커피는 지난 2017년 특허청 설문조사에서 한국을 빛낸 발명품 10선 중 5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국의 발명품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믹스커피. 자국의 발명품이라고 하니 더욱 애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한 예, 커피 갑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단 요리의 대명사인 오뚜기 3분 카레와 그대로 카레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는데 제 눈앞에 카레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뚜기 3분 카레, 오늘은 너로 정했다. 근데 이건 뭐지? 오뚜기 그대로 카레? 순간 놀랬습니다. 아니, 나는 3분 카레도 그냥 먹는데 뭐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였나? 뭐가 다른 거지? 이건 왜 더 비싼 거지? 왜 이름이 그대로 카레지? 왜?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3분 카레입니다. 맛있습니다. 그대로 카레고요. 역시 맛있고요. 제가 동시에 먹어본 결과 이상하리만큼 맛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음식에 대해서 이쪽으로 문의를 드리면 되는 게 맞나요? 네 고객님, 오뚜기 제품에 대해서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3분 카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셨어요 고객님, 말씀 주세요. 시중에 파는 3분 카레가 조리가 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따뜻하게 먹으려고 데우는 거고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데워 먹지 않고 그냥 먹을 때가 훨씬 많은데 최근에 그대로 카레라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네 고객님, 그래서 먹어봤는데 사실상 맛에 별 차이가 없어서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3분 카레와 그대로 카레 차이 말씀이십니까?
제품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기름 배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고객님. 3분 카레는 상온 제품으로서 제품에 들어가 있는 기름이 약간은 굳어 있거나 뭉쳐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완 개선하여 나온 제품이 그대로 카레라는 제품입니다. 아, 3분 카레를 그냥 먹는 것도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혹시 기름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세부적인 레시피는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미 조리되어 나온 제품으로서 3분 카레를 그냥 드셔도 건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름이 뭉치는 현상을 보완하여 나온 제품이 그대로 카레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뚜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생각에는 말이죠, 기름맛 누가 구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딱히 건강상에도 큰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싼 3분 카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혹시나 나는 3분 카레와 그대로 카레 구분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그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남겨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해 오뚜기 그대로 카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해변 패션의 아이콘 비키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초의 사람들은 물놀이를 할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고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비키니는 고대 로마 시대에 처음 출현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그 용도가 수영복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죠. 지금의 비키니 수영복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자 옷감도 배급 형식으로 나눠주게 되었는데요. 여성 수영복에 사용되는 천을 10% 감축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투피스 수영복에서 다리 부분과 허리 부분부터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자크 헤임은 1946년 5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수영복을 디자인해 출시했습니다. 알려진 물질 중 가장 작은 입자의 이름을 따서 아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같은 해 7월 프랑스 디자이너 루이 레아르 또한 해변가에서 여성들이 태닝을 하기 위해 수영복 가장자리를 걷어올리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수영복 하단의 원단을 추가로 다듬어 처음으로 배꼽을 노출시키는 수영복 디자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당시 미국에서는 비키니 아톨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디자인한 새 수영복이 핵 실험만큼이나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네요. 레아르가 이 새로운 디자인을 발표하기 위해 모델 섭외에 나섰지만 그 충격적인 노출 때문에 누구도 입으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트립 댄서인 미셸린 베르나르디느가 최초의 비키니 모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되었죠.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영복, 보다 더 작은 수영복이라고 내세우며 공격적인 광고도 실었다고 하네요. 비키니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바티칸에서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비키니 입기를 금지시키기도 했었죠. 비키니는 1950년대가 되어서야 미디어에 등장하게 됩니다. 프랑스 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꽃무늬 비키니를 입고 칸 영화제에 등장한 이후 헐리우드 배우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유행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키니는 하나의 패션 트렌드가 되어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는군요. 여기서 잠깐! 매년 7월 5일은 비키니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비키니를 입고 해변과 수영장으로 향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런 맨키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도전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지금까지 비키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사식당에 대한 재미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식사를 하려는데 다들 고기 타령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 사이즈가 적당해야죠. 이건 무슨 씨름 선수들도 아니고. 결국 선택은 무한리필 고깃집. 요즘 유행한다는 명륜진사 갈비에 방문했습니다. 맛있더군요. 그날 강아지님과 친구 먹었습니다. 다음날 숙취와 함께 오후 늦게 일어난 저는 해장을 위해 라면을 먹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명륜 진사갈비의 명륜은, 진사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촌스런 이름을 붙인 거지?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검색해보니 명륜 진사갈비 본점이 종로구 명륜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에 지명이 붙은 건가? 그럼 진사는 뭐지? 조선시대 관리를 뽑는 제도, 흔히 우리가 아는 과거 시험,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크게 문과와 무과 그리고 잡과로 나뉘어 시행되었습니다. 문과는 다시 대과와 소과로 나뉘었는데, 진사시험은 이 중 소과에 해당되며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진사라고 불렀습니다. 진사는 엄밀히 말해 관직이 아니며 생원시에 합격한 생원과 마찬가지로 선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대과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취준생에게는 성균관에 입학하고 공부하여 대과에 지원, 시험에 급제한 다음 벼슬에 오르는 것이 당시 알아주는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명륜 진사갈비는 명륜동에 사는 진사가 운영하는 갈비집.
있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파보았습니다. 성균관 조선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 한양에 설치한 국립대학교격의 유학교육기관으로 입학 정원이 약 200명이었던 기숙학교였습니다.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던 성균관 유생들을 위해 학내 식당이 있었는데요. 이 식당의 이름이 와우 진사식당. 당시 성균관에서는 유교를 집대성한 중국의 공자를 비롯해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는데요. 과거 농업을 중시했던 조선시대에는 농사에 무척이나 중요했던 소를 잡거나 먹는 것을 금하였으나 성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주했던 현재의 성균관대학교 일대 반촌 거주민은 성균관 제사에 쓰고 남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식당 이름 도대체 누가 지은 거야? 신박한데? 마지막으로 재밌는 사실 한 개 더. 성균관에서 기숙하며 공부하는 성균관 유생들은 최소 아침, 저녁 2번 진사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는 자필 서명을 해야 출석 점수 1점을 얻고 출석 점수 300점을 취득해야만 300일간의 성균관 학업을 인정받아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면 참지 마시고 머리 때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하하 그러다 보니 박 터집니다. 그럴 땐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가 잡식할 수 있는 이유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에게 먹이를 주세요.